이런 감염병이나 또 만성병이든 이 보건의료 정책에 관련된 일을 주로 하고 있고요. 특히 그 중에서도 위기 재난 관리에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메르스 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또 사회 재난에 관련된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테크니컬 이슈보다는 그러한 어떤 사회 재난이나 감염병 재난이나 또 이런 이 팬데믹 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어떻게 정책을 해야 되고 또 어떤 방향으로 큰 이 국민들과 소통을 해야 되는지 그런 쪽에 관련돼서 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잔소리를 좀 많이 하게 되고 정부의 쓴소리도 많이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솔직히 그랬어요. 뭐 교수가 좀 이렇게 정확한 소리를 좀 해주고 그런 사람도 좀 있어야지 너무 뭐 다들 정부 입장에서 이렇게 옹호하는 얘기만 하면 되겠느냐, 좀 싫은 소리 좀 해야지. 그리고 그냥 제가 농담 삼아 그랬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내가 지금 가서 얘기하면 보건복지부 전체에서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 딱 한 사람 있더라. 지금 그게 있는 보건부 장관입니다. 차관들도 그렇고 다들 제 제자기도 하고 그런데 뭐 거기서 싫은 소리 좀 하고 안 좋은 소리도 하고 그래야지 도움도 되는 거지. 그랬더니 다들 웃더라고요. 전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지금 정부에서 제가 일을 하고 있지는 않으니까 정부의 뭐 위원회나 뭐 위쪽에서 뭐 자문이 필요해서 뭐 이렇게 자문을 해달라는 경우 가끔 있어도 공식적인 직함은 제가 받고 있지 않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좀 정확하고 좀 중립적이면서 객관적인 얘기를 할 수 있는 입장일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은 지금 현안 이슈는 뭐 위드 코로나 아닙니까? 위드 코로나를 간다고 정부에서 그저께 발표했는데 그 위드 코로나가 도대체 잘 가고 있는 것인지 뭐가 부족한 점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지막에 전반적으로 좀 큰 틀에서 정부가 지금 놓치고 있는 부분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예, 단계적 정부에서 발표한 일상 회복의 주요 내용은 아마 신문지에 보셨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는 이제 음식점, 카페, 영화, 헬스장 이런 부분들이 10시까지 그 영업이 제한이 있던 거를 이제 영업 시간 제한이 없어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영업 시간 제한도 없어지면서 접종자, 그러니까 예방 접종자끼리 가면은 옆에 앉아서 같이 영화도 볼 수 있고 또 영화관에서 식사도 할 수 있고 또 헬스장도 샤워도 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이제 것이 주 내용이고요. 야구장이나 또 기념식이나 행사인 경우는 이제 이 부분도 완화가 됐는데 이 부분도 이제 그 접종 구분 없이 이 기념식이나 행사 같은 경우는 100명까지는 이제 모일 수 있다는 내용이고요. 접종 완료자로만 이제 됐거나 이제 PCR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면 500명까지도 만날 수 있겠다. 지금은 8명까지 친구 가족 모임이지만 10명까지 가능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요 내용이고요. 이제 이 부분은 이제 1차 개편이고요. 11월 달 한 달 정도 한 다음에 12월 달엔 조금 더 완화하고 최종적으로는 1월 말 1월 27일 경우에는 전면적으로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라고 구체적인 타임라인까지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접종 증명, 뭐 패스라고 하죠. 백신 패스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덴마크, 캐나다 이렇게 백신 접종에 대한 패스를 운영하고 있고 미국만 이 부분을 좀 안 하고 있고요. 물론 프랑스가 보건 패스를 이제 운영하긴 하지만 뭐 매일 뭐 데모 패스를 반대하는 그런 데모도 일어나고 있긴 합니다만 크게 조직적인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나라 좀 도입을 해서 백신 접종 완료자 혹은 48시간 이내에 이틀 전에 PCR 검사를 한 음성 결과지를 갖고 있으면 이 백신 접종한 패스와 동일한 효과를 갖는 것으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뭐 48시간밖에 이 PCR 검사가 유효하지 않으니까 할 때마다 PCR 검사 계속 들고 다닐 수는 없고요. 그래서 아마 백신 접종에 대한 패스가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여기서 생활치료센터, 감염병 전담병원, 중증 환자의 이 병상 수가 현재 가동률이 한 40%쯤 됩니다. 한 5, 60% 여유가 있으니까 앞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뭐 신규 확진자 수가 하루에 2,000명이 아니라 뭐 5,000명까지 발생해도 우리 의료 체계가 현재로서는 감당할 수 있겠다라는 이제 그런
전망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 현행 의료 대응 체계에서 이제 추가하는 것은 이제 재택 치료입니다. 증상이 없거나 아주 경미한 그런 경우에 한해서는 생활치료센터에 가지 않고 집에서 치료받을 수 있게 하겠다라는 게 이제 이번에 추가된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런 재택의 대상은 고위험군을 제외하고 일반 경증 무증상자로 하고 그 분류를 한 다음에 일단 확진자가 되면은 이제 의사가 이제 분류를 해서 그 분류한 걸 통해서 재택을 치료할 것인지 생활치료센터로 갈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입원해야 될 정도 중증도에 해당되면 입원을 할 것인지 이렇게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택치료를 다 하는 건 아니고요. 70세 이상 고령자분이시거나 혹은 이 대화가 좀 하기 어려운 의식이나 언어 장애가 있거나 또 호흡곤란이 있거나 혹은 집에서 재택치료를 할 수 없는 주거 환경에 계신 분, 뭐 고시원이나 노숙인이나 의사소통이 어려운 그런 어떤 집단 거주 시설이나 그런 데서 같이 근무하시면 재택이 아예 안 되니까 그런 분은 예외로 하고 이런 분은 이제 생활치료센터에 입원을 하게 됩니다. 지자체에서 재택치료 관리팀 신설해서 이 지자체가 이제 재택치료 하신 분들을 전화도 걸고 모니터링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지자체가 이제 난리 났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사람 수가 많은데 또 안 하던 업무를 추가로 해야 되니까 보건소하고 구청에 계신 분들이 이제 굉장히 업무로드가 많아지다 보니까 자꾸 일들이 많아진다 그래서 힘들어 하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뭐 경제, 민생, 사회, 안전 많은 부분들의 지금 현안 이슈들을 계속 이렇게 규제를 끌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특히 골목 상권이나 자영업자의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전반적인 그 일상 회복을 하는 것으로 이제 단계적 일상 회복이란 말을 붙였고 대신에 말 그대로 단계적으로 영국이나 뭐 다른 나라처럼 그냥 전면적으로 한 번에 풀지 않고 이렇게 좀 단계적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는 이제 이게 전반적인 틀거리입니다. 지금부터 좀 문제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점과 함께 대안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저도 전반적으로는 단계적인 일상 회복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처음부터 정부에 계속 강하게 권고를 했고 그리고 단계적 일상 회복은 지금부터 시작해야지 뭐 언제 한 방에 한꺼번에 할 거냐 그러면 안 된다. 차근차근 해나가자. 이제 그렇다고 해서 뭐 6개월, 1년간에 걸친 장기적인 그런 거로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고 지금 이번 겨울에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전체적으로 큰 방향에서는 정부 입장과 같습니다만 세부 디테일에서는 좀 문제가 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택치료 관련해서 이 신문기사에도 이거 많이 보셨죠? 언론에서. 저번 주에 68세 되시는 분이 서대문구에 거주하시다가 재택치료 중에 사망했습니다. 재택치료를 했는데 사실은 이분이 호흡기 질환이나 증상도 좀 있었습니다. 근데 집에서 자기 치료 받고 싶다고 계속 요청을 하셔서 대상은 사실 안 되는데 집에 계셨다가 갑자기 숨이 답답하고 가슴이 조여오는 것 같아서 그러면 무슨 증상이죠? 심장마비죠. 심정지 증상이 나타나서 119에 신고를 했고요. 119에 응급구조요원이 앰뷸런스 타고 왔는데 보니까 코로나 확진 환자였습니다. 근데 그게 정보를 제대로 전달을 못 받은 거죠. 근데 코로나 확진 환자는 별도의 앰뷸런스하고 별도 이 응급구조사가 와야 됩니다. 방호복 입고. 근데 그게 안 오다 보니까 다시 소방서에 전화 걸어서 응급구조사 119 이송팀을 보내라. 코로나19 이송팀을 보내달라 다시 전화해서 그렇게 해서 오느라고 뭐 중간 해프닝도 있었습니다만 오느라고 30분이 걸렸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심장마비가 오셨어요. 그래서 그때 가서 이분을 모시고 병원을 가는 도중에 사망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심장마비는 이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4분 내에 뭔가 심폐소생술도 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하면 사실 생명이나 이런 부분은 잘 유지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그런 골든타임은커녕 앰뷸런스가 집에 도착했는데도 불구하고 20분 동안 25분 동안 집 안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바깥에서 멀쩡하게 보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뭔가 이상하잖아요. 시스템이 잘못된 거겠죠. 그래서 이런 정부는 응급의송 체계가 이게 정보가 전달이 잘 안 돼서 잘못 버스가 가서 그랬다. 그리고 또 25분 동안 이렇게 오는 거가 또 늦어진 이유가 그 코로나 환자가 받은 이 앰뷸런스 안에 들어오면 그 기계가 감염이 될 수 있으니까 기계에 랩을 다 씌워야 된답니다. 그 랩 씌우고 뭐하고 하느라고 또 늦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응급이송 체계로 뭐 확충하고 보완하고 정보를 좀 원활하게 정확한 정보가 응급 구조사에 갈 수 있도록 모니터링 시스템과 정보 체계를 강화하고, 애초에 이분은 재택 치료가 아니고 최소한 이 생활치료센터로 가셔야 되는 분인데 잘못 간 거니까 분류 기준도 강화하겠다, 뭐 이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근데 정말 이걸로 문제가 가능할까, 해결이 될까요? 그리고 뭔가 이거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빠뜨리고 있는 거 아닌가, 간과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는 아주 확실하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헌법상 국민 건강권과 적정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보장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어떠한 상황이든, 즉 전쟁의 상황이든 무슨 상황이든, 불가피한 경우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 당연히 이 적정한 진료를 받아야 되고요. 또 의료법상 의료인은 진료의 의무라는 이 사항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안타까운 사례처럼 앰뷸런스가 바로 내 집에 왔는데 내가 환자라는 이유로, 다른 사람이 잘못 왔다는 이유로 25분 동안 진료를 받지 못하고 멀쩡멀쩡히 있는 것도 문제고, 의료인이 이러한 이 상황 동안 심정지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응급조치를 골든타임이 있음에도 하지 않은 것도 진료 의무상 문제입니다. 뭔가 진료 의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질병청이 갖고 있는 코로나19 환자 이송 및 진료, 격리, 이송 기준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라고 봐야 되고요. 그런 기준 타령하다가, 지침 타령하다가 환자가 제대로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해서 사망에 이르게 된, 그렇게 볼 수 있는 여지가 매우 크고요. 뭐 그런 다툼의 여지는 소송을 걸거나 법적 소송, 행정 소송을 걸면은 이 부분은 뭐 여러 가지 쉽지 않게 이 다툼이 될 거고, 그러다 보면 이 정부가 이 기준에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지적당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뭔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계속 들지 않으세요? 아니, 독감이 치료받는데, 독감 치료 받으려면 별도의 병원에 가야 되고, 독감 때문에 119 부르면 독감도 감염병이니까 그러면 독감 앰뷸런스가 별도로 와야 되겠네요. 그 독감 전문 병원으로 가야 되고, 독감 전담병원 중환자실이 없으면 나는 독감 치료도 못 받고,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코로나19라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초기에 전담병원, 안심병원 뭐 이런 걸 했지만 이게 이렇게 계속되어야 되는 건가요? 그래서 결국 1차 의료와 응급의료 체계가 이런 시스템이 악화되고 분리되고 하는 것이 좋은가요? 결국 코로나19만 보고 매몰되면 이 우리나라 국가의료 시스템 전체가 배가 산으로 가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19 대응 지침을 빨리 보완해야 되고, 이 응급구조사가 혹은 간호사가 가끔 이제 버스에 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앰뷸런스에. 의료 지도의사의 관리하에 긴급한 생명 유지가 필요한 응급의료 서비스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지침이나 관계없이 치료를 해야죠. 아니,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또 의료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응급실에서 혹은 야전병원에서 적군이라고 치료 안 하고 아군만 치료하고, 건강보험이 있다고 치료하고 보험이 없는 사람 치료 안 해주고, 또 외국인이라고 치료 안 해주고, 이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가난한 부자라고 치료 먼저 해주고 가난한 사람 치료 안 해주고, 이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결국 이 긴급하고 위급한 상황은 감염병 예방 장치가 있던 없던 관계없이 우선 사람 생명을 살리고 봐야죠. 조치를 해야죠. 그 이후에 필요한 조치는 그 이후에 우선 생명을 구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이 의료의 기본인데, 뭔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이 세상이 좀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뭔가 좀 잘못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고쳐야 됩니다. 그게 재택 치료를 하기 위한 첫 번째 안전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18세 미만 소아청소년의 경우에는 백신 접종을 안 했기 때문에 이 거리두기 프로그램, 이번 정책 완화에서 거리두기 예외입니다. 그래서 극장이나 PC방이나 이런 부분들 백신 접종한 분하고 똑같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 부분은 좀 적절치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제 의견은, 이건 정부에 건의한 건데, 이 부모와 같이 동반하는 그런 시설인 경우는 소아가 백신 접종을 안 맞더라도 지금처럼 이제 제한 없이 이 시설을 이용하게 하더라도
18세 미만 아이들이, 소아청소년들이 자기들 친구들끼리 같이 가는 PC방이나 노래방 같은 경우는 이거는 감염의 확산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적절한 제한을 두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것을 한시적으로라도 그렇게 제한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여기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요. 예, 거리두기 완화도 이제 어느 시점 되면 이제 중단하겠다라는 이제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중환자 병상 가동률 80%, 1환자 5,000명 정도가 지금 기준입니다. 만약 그러한 경우에는 이제 다시 완화하는 걸 다시 중단하고 유지하는 것이 이제 그렇게 생활 방침을 정했습니다. 예, 코로나19 진단 검사도 독감 검사 아마 받아보신 분은 다 아실 겁니다. 병원에 가면 바로 독감 검사에서 현장에서 5분, 10분 내에 바로 결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코로나19 진단 검사도 신속 검사를 빨리 도입해서 바로바로 알아야지 PCR 검사 한 번 하면 하루 기다렸다가 그 다음 날이나 결과를 알게 되고 이런 일은 좀 있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백신 접종 이상 반응이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지금. 근데 백신 접종 이상 반응과 부작용에 대해서 여전히 이 위드 코로나 이번 정책에서는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망자가 거의 1,000여 명이 나왔는데 지금 이 사망자 중에서 8,900명 나왔습니다. 중에서 실제로 인과관계 인정이 돼서 보상된 사례는 2건밖에 없습니다. 뭔가 이상하죠. 너무 적은 것 같다는 게 국민들이 많이 우려합니다. 목록 리스트가 있는데 그 리스트가 누가 만든 거냐면 백신 제조회사가 자기들이 만들어서 임상 3상 시험한 결과 갖고 만들어서 우리나라 정부에 제출을 했고 그 목록에 한해서 그 목록에 해당되는 질병이 환자한테 발생이 되면 그 보상 책임을 제조회사는 면책을 줬습니다. 그리고 그 보상에 대한 부분은 우리 국가가 공공재원으로 보상하겠다라는 계약서를 백신 제조회사 정부가 쓰고 우리나라에 들어온 겁니다. 백신 제조회사는 면책해주지 않으면 자기들은 우리나라 백신 공급 못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면책 조항을 주고 그 면책을 제조회사의 면책, 그 책임을 정부가 떠안아서 공공지원을 보상을 하는 형태로 지금 계약이 된 거거든요. 자, 그런데 그러한 구조인데 그게 뭐가 문제가 있냐면 이 백신 제조회사가 임상시험한 게 35,000명 갖고 한 겁니다. 35,000명 중에서 한 명 생길까 말까 한 그 희귀 질환은 애초에 못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10만 명당 몇 명 생기는 이 질환은 35,000명 갖고는 샘플 사이즈가 너무 작아서 안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35,000명도 3개월 관찰해서 나온 증상입니다. 그럼 3개월, 5개월, 6개월 나중에 나타나는 증상은 아예 체크가 안 되니까 질병 인과관계 목록에 제조회사 제출 인과관계 목록에 아예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긴급 사용 승인입니다. 원래 이런 부분은 뭐 10만 명, 20만 명 대규모 조사를 하고 관찰 기간도 1년, 2년, 3년 그래서 보통 백신 개발이 몇 년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런 걸 관찰해서 최소 이런 부작용에 대한 걸 모두 면밀히 본 다음에 판단하는 것인데 지금 그러지 못한 긴급 사용 승인이어서 이 백신 제조회사가 제공한 거기에 근거해서 만든 인과관계 인정 목록과 질병 목록과 기준은 애초에 불완전한 것이고 그 부분은 계속 조사를 통해서 확대해 나가야 되고 업데이트해야 되는데 그러한 불완전성과 업데이트해야 되는 걸 고려하지 않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 질병청은 단순하게 진단서상 이 질병은 인과관계 목록이 없으니까 인과관계 없으면 불인정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인과관계 입증 책임과 또 입증의 정도라고 합니다. 입증 책임은 아니 저도 사실 전 세계 모든 의사 또 환자 더더욱 그렇겠지만 새로 개발된 백신에 대해서 저도 잘 모릅니다. 공부해서 하는데 이게 무슨 질병이 있고 무슨 검사를 해야 되고 이런 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잘 알지 못하는 부분을 그리고 검사도 굉장히 고가의 정밀 검사를 해봐야 무슨 질병이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데 그러한 검사를 해야 되는 것도 검사비를 부담하는 것도 진단서를 내기 위해서 인과관계 있다라고 판단하기 위한 모든 검사 비용도 환자 보고 내라고 그럽니다. 보호자 보고 내라고 그러고. 무슨 검사를 해야 될지도 잘 모르는데. 그걸 입증 책임을 환자하고 보호자 보고 다 지라고 그러면 될까요? 안 되겠죠.
그리고 또 입증도 너무 강하게 아주 이 입증 책임을 아주 강화해서 아주 명명백백한 입증하는 정도가 돼야 아주 엄격하게 인과관계 인정해주는 이게 지난 우리나라 30년 전, 20년 전의 법 체계입니다. 이미 다 바뀌었습니다. 그 20년, 30년 전에 이 입증 책임과 이 인과관계를 자꾸 요구하는 것은 국민에게 요구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요. 아시다시피 과로사 질환이라 업무상 과로사, 산재 질환이죠. 뭐 이런 부분들은 입증 책임이 완화되고 그 입증에 대한 정도도 경감이 돼서 업무상의 이 과로가 개연성이 있거나 추정이 되거나 하는 경우도 다 지금 산재로 되잖아요. 그렇게 바뀐 지 한참 됐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하고 너무 형평성도 안 맞다라는 부분이 지금 인과관계의 가장 큰 문제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계속 영국이나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아까 그 불완전한 그 백신 그 인과관계 목록, 질병 목록이 불완전하니까 계속 인과관계 목록이 추가되고 있거든요. 혈전증이니 또 무슨 뭐 길양 발해 증후군이니 이런 계속 질병들이 미국이나 영국에서 이것도 백신 부작용으로 추가합니다라고 추가하고 또 무슨 질병도 추가 계속 한 달 한두 개씩 계속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계속 보고 있다가 유럽 질병청이나 미국 FDA가 추가하면 그때서야 검토해보고 하나 우리도 추가하고 하나 추가하고 이렇게 추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게 뭐고요? 뭐 백신 4대주의, 4대주의란 말 별로 좋지 않지. 4대주의가 백신 4대주의, 그게 백신 4대주의지 뭘 보고 우리나라 왜 자체적으로 조사 안 하나요? 우리나라는 자체적으로 이상 반응을 수집해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이걸 연구도 하고 해서 우리가 업데이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종 간의 차이도 있고 나라만의 차이도 있는데 어떻게 그 미국 FDA가 하면 뭐 금과 옥조고 우리는 거기서 인정해주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안 하고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이거 지금 이 자료는 법학하시는 분들하고 법조에 계신 분들하고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차례 논의를 했습니다. 다들 제 의견에 이제 동조해 주시고 이렇게 안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말이 좀 어렵더라고요. 역시 법학하시면 항상 말이 어려운 것 같아요. 여기 법조에 계신 변호사분들 많이 계시죠? 아마 그 변호사분들 쉽게 이해하실 겁니다. 근데 저 같은 분은 저도 아직은 조금 약간 어렵습니다. 이렇게 쓰셨어요. 수정을 해주셨어요. 백신 접종은 자발적 행위라기보다 공동체의 필요에 따라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면 그 부작용에 대해 특별한 취급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필요성의 중요한 포인트다. 뭐 백신 접종이 자발적 행동, 이제 정부의 공공보건의료 정책으로 국민들한테 사실은 반강요로 지금 백신 접종한 거 아닙니까? 공동체의 필요에 따라서. 그러면 특별한 취급, 특별하게 보상도 해주고 특별하게 좀 해줘야지, 국가가 보호를 해줘야지. 그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 구체적으로는 인과성 증명 책임도 완화하고 인과성 입증 그 책임도 분담을 해서 정부와 피해자가 같이 분담을 해야지 어떻게 이 환자하고 국민에게 모든 걸 떠안기냐. 입증 책임도 떠안기고 입증의 그 경우도 강화. 그러면 되지 않겠다. 그래서 증명책임 완화론에 관해서는 뭐 이릉의 추정 이론, 개연성 이론 이런 건 이미 충분히 법학적 논리가 있다. 그리고 비특이적인 질환의 백신 접종 부작용 인과관계 검토하기 위해서 이미 대법원 판례가 너무너무 많다. 그리고 이 근로기준법, 산재보험법상의 업무상 내열관계 질환이나 과로사나 근골격 질환, 또 이 고엽제 피해된 보훈처에 관련된 그런 법령, 또 환경질환에 관한 법령에서도 이미 현행 법령으로 다 들어와 있는 부분이어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빨리 조정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정부에 건의를 했는데 문제는 여전히 질병청은 여전히 한 발짝도 안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송이 다 시작되고 있어요. 그 네이버나 이런 데 카페 가서 보시면 백신 접종 후 부작용에 대한 환자들 보호자분들이 모여서 카페를 만들어서 소송들을 아마 하기 시작했고요. 아시다시피 뭐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인가요? 거기에 올라온 것만 수십 건입니다. 그래도 한 발짝도 변하는 게 없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고요. 지금 여기 있는 목록이 세계보건기구가 관심을 갖고 인과관계를 아직 인정하지는 않지만 백신 접종 후 부작용에 대해서 이 목록에 해당되는 질병을 포함해서 인정하지 않더라도 자 조사는 해라. 그리고 역학조사를 해서 계속 업데이트를 해야 된다. 그렇게 했는데 아직 우리나라는 여기에서 질병청은 이거에 대해서 전혀 조사도 하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밀 수집도 하지 않습니다. 그건 참 안타깝죠.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중앙정부 하도 안 움직이니까
제가 서울시에 이런 건의도 했습니다. 백신 부작용과 이상 반응에 최소한 뭐 치료 비용이나 나중에 보상비는 아니더라도 진단과 검사 비용이라도 서울시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또 부작용과 인과관계 인정과 판단을 위해서 좀 상담센터라도 좀 하시면 어떨까요? 보호자가, 환자가 혹은 가족이 이런 것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해도 질병청에 전화를 걸면 1339 전화를 걸면 전화 불통입니다. 보건소 전화해도 다 모른다고 그럽니다. 전화도 안 되고. 어디 전화해서 물어볼 데도 없는 거예요. 좀 상담센터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형 상병수당제도나 유급병가제 등과 연계해서 좀 지원과 보상 체계를 서울시가 별도로 만드는 건 어떻겠습니까? 뭐 이런 이제 검토하는 부분을 이제 건의를 했습니다. 될지 안 될지 모릅니다. 얼마나 반영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위드 코로나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결론적으로 의료 체계의 정상화 없는 일상 회복은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의료 체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료 체계 정상화돼야 일상 회복도 가능하겠죠. 의료 체계가 지금 그 비정상이냐? 비정상 맞습니다. 코로나19에 매몰돼서 의료 체계가 완전 왜곡됐습니다. 아니, 코로나 전담병원, 코로나 치료센터, 코로나 검사소, 코로나 응급의송 체계, 코로나 이렇게 하면 코로나 전담 의료 전달 체계, 국가 의료 체계 새로 만들어야 되겠네요. 이게 계속 만들다 보면 그러면 코로나 건강보험도 새로 만들고 코로나 보건복지부 새로 만들어야죠. 이건 한시적인 거였거든요. 애초에 그 잘못 단추가 깨진 걸 갖고 코로나만 그냥 중구장창 매달고 이거 갖고 국민을 통제하고 의료체계를 이거 들들 볶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아니죠. 의료체계 전달이 이미 부담과 왜곡이 장기화되면서 기존 의료체계는 이미 위기 상황이고요. 응급의료 서비스 거의 지금 붕괴 직전입니다. 아시다시피 동네 의원 중에서 소아과 이비인후과는 거의 대부분 문을 닫았거나 일부 남아있는 의료기관도 뭐 근근히 하고 있고 일단 국민이 무서워서 안 갔잖아요. 작년에 1년 내내. 결국 독감과 같이 관리하는 게 위드 코로나라고 이렇게 많이 정부도 얘기하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독감과 같이 관리하는 게 뭘까요? 그냥 법정 감염성 질환 하나로 병원 가면 검사하고 아무 병원이나 가서 검사하고 필요하면 꼭 치료가 필요하면 전문 병원 가서 치료하고 이렇게 하는 게 독감과 같이 관리한 위드 코로나 아닌가요? 그럼 결국 의료 체계 내에서 정상적으로 관리해야죠. 분리하지 말고. 예, 그래서 현행 법정 감염병이 124개나 됩니다. 124개 중에 코로나도 법정 감염병입니다. 법정 감염증 하나로 코로나19를 관리하는 이것이 필요하지. 언제까지 도대체 이 분리되고 단절적으로 코로나 의료 체계도 강요하고 이렇게 해서 국민 전체의 코로나 일상생활도 또 강요하고 아니겠죠. 동네 1차 의료 응급의료 체계 약화와 위기를 계속 방치하면 코로나에 대한 치료한다고 국가 의료 체계 전체가 위기와 약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 점을 잊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 의료 체계 정상화라는 타이틀과 프레임이 위드 코로나 정책의 큰 하나의 중심이 한 꼭지가 반드시 또 돼야 됩니다. 근데 그 부분 다 빠졌고요. 그에 대한 언급도 없고 그에 대한 어떤 프레임도 전략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위드 코로나는 이 단계적 일상 회복이라는 정책 방향에 국가 의료 체계 정상화라는 전략적 목표와 프레임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계획도 같이 마련해서 지금부터 시작해 나가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적극적으로 건의도 했고 이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도 정부에게 했는데 얼마나 할지 잘 모르겠네요. 예, 지난 2년 동안 거리두기에 동참하시고 힘들어하시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나라 도대체 얼마나 거리두기를 했는데 누가 거리두기의 1등 공신이고 이 코로나 통제의 1등 공신인지 한번 이 WHO가 비교한 평가표를 한번 볼까요? 개인의 이 마스크 착용, 개인의 거리 규제, 학교, 사업장, 대중 모임, 국내 이동, 교통, 국가 간 여행의 규제 6가지 분야별로 세계 각국의 규제 정도를 그 세계보건기구가 통계를 내서 주기적으로 평가합니다. 그 결과를 이게 PHSM 인덱스라고 합니다. 결과 말씀드리면 여기 잘 안 보이시겠습니다만 우리나라가 개인에 대한 규제가 전 세계에서 거의 최상급입니다. 최상급 좋은 게 아니죠. 가장 나쁘다는 뜻입니다.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 다음에 비즈니스,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규제가 중상 이상입니다. 나머지는 그냥 중간 이하입니다. 이게 전 세계 국가별로 평균에서 나온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개인과 자영업자의 희생으로
거리두기를 유지해온 나라다라고 객관적으로 세계보건기구도 있고 정량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고요. 따라서 개인과 자영업자의 사회적 거리두기 규제와 피해의 심각도는 전 세계 국가 중에 매우 높은 수준이라는 것은 그거는 뭐 이미 전 세계에 다 알려졌고요. 상대적으로 대기업이라든지 또 그 외 사회 봉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그래도 완화된 부분이 있지만 국민 개개인과 동네 자영업자의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하다는 부분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예, 장기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부분도 이제 중요한 주제일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정책적인 얘기가 빼겠습니다. 이거 유엔 믿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유엔에서 이번에 세계보건총회가 5월 달에 열렸는데 결국 미중 간에 거기 대표들이 유엔 회의 그 WHO 세계 총회하면서 결국 그 패권 싸움이 거기서도 벌어졌고 이번에 유엔의 WHO와 관련된 많은 규제나 팬데믹과 같은 거를 예방하기 다시 막기 위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필요한 국제적인 조치들이 사실 거의 다 무산됐습니다. 연기됐습니다. 연기. 참 씁쓸하더라고요. 제가 계속 팔로우업하고 그분에 대한 논의를 검토를 했는데 여전히 세계보건기구 같은 다자기구가 무력화되는 모습은 우리 현 국제사회의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냥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뭐 수리 모형이 과학 모형이 뭐 엄청난 빅데이터 뭐 AI가 있으면서도 이렇게 지금 이런 이 팬데믹이나 이런 감염병과 뭐 백신도 개발하고 하는 과학이 발달한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더라고요. 도대체 왜 코로나19 팬데믹 작년에 1월달에 2월달 생기고 왜 그건 예측이 실패했냐? 그리고 작년 2월달에 세계보건기구가 팬데믹이라는 것도 선언도 굉장히 늦게 했습니다. 주저했습니다. 욕도 많이 얻어먹었죠. 전 세계 각국에. 그런 그 많은 과학자가 이 뭐 엄청나게 많은 뭐 과학의 발전이 됐다고 하면서 도대체 팬데믹은 왜 생겼고 사전에 예측 못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는 지금 이 팬데믹과 같은 코로나와 같은 아주 극히 예외적인 새로운 불확실성 변수가 위험이 닥치는 경우에는 모델 자체가 작동하지 않고 그때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모델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기존의 과학적 패러다임 이후에 과학에서 설명할 수 있는 모델에서 정하지 거기 설명할 수 없는 새로운 변수가 튀어나와서 이것이 나타나는 경우는 모델을 다 바꿔야 되잖아요. 예측 모형도 바꿔야 되고. 그러한 상황에서는 그런 불확실성에서는 재난은 예측이 불가능하고 과학의 한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의 이 과학 수리 뭐 너무 저도 과학자지만 의존하지 않고요. 정상 과학 그러니까 이 불확실성이 없는 정상적인 이 변수가 있는 것은 예측이 어느 정도 됩니다. 근데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 또 작년 이제 7, 8월에 나온 돌연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나는 경우는 또 모델을 망가져서 예측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런 것처럼 한계가 분명히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한계가 있으면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거냐? 제가 오늘 강의하듯이 저도 뭐 한계가 있다고 스스로 얘기하는데 뭐 당신 말하는 거 들어봐야 별로 도움 안 되겠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맞습니다.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또 이런 얘기입니다.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의과학적 견해는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어쨌거나 1년 만에 화이자, 모더나, 코로나 백신 만들어냈잖아요. 그게 또 과학의 힘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측하는 것과 같이 새로운 또 다른 팬데믹이 나타나는 것을 사전에 예측하는 것은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정책적 판단과 규제는 서로 다른 것이고 그렇지만 그 다른 것이 보완의 영역이어서 같이 조화를 해야 되는 것, 서로 조화를 해야 됩니다. 과학이 해결하지 못하는 불확실성은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정책적 판단과 이런 예지를 모아서 같이 해야 되는 거고요. 또 과학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과학의 힘을 좀 적극 지원해 주셔서 백신 개발과 같은 부분에 적극적으로 이제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한 거는 꼭 선택을 강요하는 사람들이 계시더라고요. 대부분 정치적 불순한 의도가 있고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항상 보완입니다. 꼭 지금 정부가 사실 저런 하는 태도가 마음에 안 드는 게 맨날 브리핑마다 나와서 지금도 뭐 언제든 또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거를 강화하면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선택하세요. 이런 식으로 꼭 얘기하고 선택을 안 해서 당신이 이런 선택했으면 나중에 네가 책임져라. 이런 식으로 국민을 갖다 몰아세우는 게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건 선택할 문제가 아니죠.
바람직한 리더십의 문제겠죠. 그래서 이런 의과학적 윤리에 따라 의과학의 정치적 도구가 되는 것은 반대합니다.